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에서만 존재하는 별개의 세상이었다. 48층. 도시의 심장을 발 아래에 둔 이 공간은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스스로를 가둔 견고한 성이자 차가운 감옥이었다. 빗줄기가 거세게 유리를 때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리려는 듯. 나스토이치브 그리고 처절하게. 권희준은 와인잔을 든 채 창가에 서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무감하게 내려다보았다. 잔 속에 진한 레드 와인이 도시의 불빛에 비쳐 마치 응고된 피처럼 보였다. 방금 전 그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인수합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축하 메시지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감흥도 잃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은 담배 연기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공허함만이 또아리를 틀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국내 최대 IT 기업 알파넥수스를 이끄는 천재 CEO.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것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강박적인 일 중독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뿐이라는 것을. 5년 전 그의 모든 것이었던 첫사랑이 남긴 배신의 상처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그 얼어붙은 심장 위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빙벽을 쌓아 올렸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고 조심스러운 기척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회장님,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 그의 법적 아내, 서은아의 목소리였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얀색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는 이 차가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했어요. 비가 와서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묻어났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위태롭던 알파 넥서스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서은아의 집안과 손을 잡기 위한 정략 결혼. 계약서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조항이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지난 6개월 동안 서은아는 그 조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며 완늦게 귀가할 때면 을에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권희준에게 그녀는 없는 사람처럼 편안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환경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 계약서에 명시된 그녀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에 비친 서은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맑고 고요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저 온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문득 궁금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려 들지 말자. 이해는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을 부르며 실망의 끝에는 언제나 지독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서은아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을 읽었다.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의 어깨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뿐이었다. 그의 빙벽을 단번에 깨뜨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해 서서히 녹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녀가 이 계약 결혼을 받아들이고
그의 곁에 머무는 진짜 이유였다. 그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금 더 다가섰다. 은은한 생강향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저기, 회장님. 그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을 때 권희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하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둬. 단 3마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단번에 막아섰다. 더 이상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경고였다. 서은하는 익숙한 실망감에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책상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과 테이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이 넓은 공간의 정적을 갈랐다. 그럼 편히 쉬세요. 그녀는 조용히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권희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노려보았다. 하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희미하게 그의 시야를 흐렸다. 그는 손을 뻗으려다 말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런 온정은 그에게 독이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한유라의 메시지였다. 일은 잘 끝났어. 축하해. 역시 권희준이야. 내일 저녁 본가에서 식사 있는 거 잊지 않았지.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과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권희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한유라. 그녀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유능한 동료였다. 그의 과거를 알고 그의 야망을 이해하며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해주는 존재. 그는 서은하의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보다 한유라의 계산적이지만 명쾌한 지지가 훨씬 더 신뢰가 갔다. 다음 날 저녁, 권희준의 봉화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로 활기를 띠었다. 엄격한 그의 아버지와 온화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어머니. 그리고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사촌들까지. 모든 것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묘한 탐색전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자리였다. 서은하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어른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꼭 맞는 단아한 원피스와 은은한 미소는 누구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한유라 역시 권희준의 오랜 친구 자격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싹싹하게 굴면서도 시종일관 권희준의 옆자리를 지키며 서은하를 은근히 소외시켰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권희준의 아버지가 이번 인수합병 건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모두의 칭찬이 쏟아지자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권희준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식탁에 앉은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이준이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일도 좋지만 안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고는 부드러운 눈길로 서은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서은하 씨처럼 이렇게 곱고 순수한 분이 이 험한 바닥에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이준이가 옆에서 아주 잘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상처받기 십상이니까요. 그렇죠. 어머님. 마지막 말은 권희준의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말처럼 들렸다. 권희준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 말이 맞다, 세아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이준이에게는 네가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야 하니까. 그 순간 서은아는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살짝 쥐었다. 지켜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존재. 상처받기 쉬운 순수한 사람. 그 말들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권희준의 파트너가 되고 싶었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권희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한유라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저 배경 좋은 가문에서 곱게 자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일 뿐이라고. 서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한유라와 눈을 마주쳤다. 한유라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서은아의 귓가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제 막 튀우려던 작은 희망의 싹이 차가운 서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본가의 저녁 식사 이후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 장벽이 더욱 두껍게 세워졌다. 권희준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일에 몰두했다. 마치 일 외의 다른 모든 것, 특히 서은아라는 변수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는 듯 보였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고 식사는 대부분 거르거나 집무실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그의 세상에서 서은아는 점점 더 희미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녀의 아침 인사는 대답 없이 허공에 흩어졌고 그녀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은 주인을 잃은 채 차갑게 식어갔다. 한유라의 말은 그의 마음의 확신이라는 쐐기를 박았다. 서은아는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 자신의 치열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렇기에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최선이라고 그는 합리화했다. 서은아는 그의 의도적인 무시를 피부로 느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의 건강이 염려되어 매일 아침 영양을 고려한 건강 주스를 준비했고 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차를 끓여놓았다. 그녀의 온기는 번번이 그의 냉담함에 부딪혀 부서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본가에서 보았던 한유라의 미소와 권희준의 무표정한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은 영원히 그의 세상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회는 혹독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며칠째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결국 강철 같던 권희준의 몸을 무너뜨렸다. 그날도 어김없이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은아는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를 기다렸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 서재 쪽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그녀가 달려가 보니 권희준이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바닥에는 그가 놓친 것으로 보이는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가가 그의 임에 손을 대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서은아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거구에 그를 옮기는 것은 힘에 부쳤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썼다. 그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는 곧장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처치 지시를 받았다.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뜨거운 이마와 목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셔츠 단추를 풀어주고
답답한 넥타이를 벗겨내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잠든 얼굴을 마주했다. 늘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눈매는 지친 듯 감겨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강한 지배자가 아니라 그저 아프고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밤새도록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서은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그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새벽녘 열에 들뜬 그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던 그는 어느 순간 아주 분명한 이름을 내뱉었다. 윤서야, 윤서야, 가지마, 제발.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서은하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윤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그의 고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질투심이 일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시큰한 연민이었다. 아, 이 사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상처가 이토록 깊고 아팠구나. 그녀는 멈췄던 손을 다시 움직여 그의 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닿았는지 그의 미간에 깊게 패였던 주름이 아주 희미하게 펴지는 듯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밤새 내리던 비도 그쳐 있었다. 서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권희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지끈거리는 머리와 무거운 몸. 하지만 지난밤 그를 괴롭혔던 불같은 열기는 사라져 있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은하의 모습이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밤새 간호하느라 지친 얼굴이었지만 햇살 속에서 그녀는 성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 방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희미한 백합 향기와 그녀의 천이 섞여 낯설지만 아늑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권희준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던 안식처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 언제나 의무와 책임으로만 느껴졌던 그 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실체처럼 다가왔다. 이것이 온기라는 것일까? 그러나 그 평화로운 감정은 짧았다. 그의 이성이 차갑게 고개를 들었다.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 거지? 동정인가? 아니면 계산된 행동인가? 그의 첫사랑 윤서도 처음에는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천사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 가장 비참하게 배신했다. 기억의 파편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온기는 위험하다.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가면이 더 씌워졌다. 그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에 서은하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 깨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다 내렸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안도감에 환하게 피어나는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셨다. 하지만 권희준은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피하며 몸을 뒤로 뺐다. 누가 여기 있으라고 했지?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서은아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었다. 네.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마.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밤새 그녀가 쌓아 올린 작은 성을 부수는 망치 같았다.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 갈아입을 옷을 꺼내 들고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은아의 귓가를 아프게 울렸다. 욕실 문이 닫히고 권희주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방금 전 느꼈던 평온함과 그로 인한 혼란스러움에 그는 화가 났다. 스스로의 감정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침실에 홀로 남겨진 서은아는 멍하니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천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트가 텅 비어 있었다.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괜찮아. 서은아. 그는 상처 입은 짐승과 같을 뿐이야. 오늘 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저 두꺼운 얼음벽에도 분명히 틈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헝클어진 그의 침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픔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권희준이 알아누웠던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고 권희준의 태도는 가시 돋친 듯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의식적으로 서은아를 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녀를 좇고 있었다.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다가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희미한 허밍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고 늦은 밤 복도를 지나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에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그녀가 꽂아둔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할수록 그날 아침 햇살 속에서 보았던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과 그의 마음을 감쌌던 낯선 평온함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한유라였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을 지닌 그녀는 권희준의 방어막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하루는 알파 넥서스 회장실에서 다음 분기 전략 회의를 마친 후 그녀가 남아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참, 그날 아팠던 건 이제 괜찮아. 서은아 씨가 밤새 간호했다는 얘기 들었어. 다행이네. 옆에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녀의 말에 권희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별일 아니었어. 그는 짧게 대답하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 찰나의 반응, 한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서은아의 이야기는 아예 무시하거나 화제를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반응에는 미세한 동요와 방어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한유라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권희준의 세상에 서은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한유라는 자신의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사람 하나 붙여줘요. 서은아 씨, 알파 넥서스 권희준 회장 부인.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서 보고해요. 특히 누구를 어디서 만나는지.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짧게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권희준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동반자는 자신이어야만 했다.
그를 그 지독한 과거의 상처에서 구원해줄 사람도, 그의 옆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도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은아처럼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여자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한편 서은아는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권희준이 무심코 내뱉었던 윤서라는 이름, 그 이름이 그의 상처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그날 이후 비밀리에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국립도서관의 낡은 신문 자료실을 찾았다. 5년 전 유망한 첼리스트였던 윤서라는 여자의 갑작스러운 유학 소식과 그 직후 터졌던 알파 넥서스의 기술 유출 스캔들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 꼼꼼히 읽었다. 표면적으로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시기가 미묘하게 겹쳤다.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그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한 원로 언론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저씨, 혹시 5년 전 알파 넥서스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녀는 약속을 잡고 인적이 드문 교회의 한적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혹시라도 권희준의 귀에 들어갈까봐 모든 것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어두운 렌즈를 통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망원 렌즈로 두 사람의 모습을 샅샅이 촬영했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설명하는 중년 남자.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서은아. 그리고 남자가 그녀에게 건네는 두툼한 서류 봉투. 사진 속의 장면들은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흥신소 직원은 가장 의심스러워 보이는 각도의 사진 몇 장을 골라 즉시 한유라에게 전송했다. 그날 밤 권희준은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집무실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유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망설임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준아, 늦은 시간에 미안해. 할 말이 있는데 이걸 너한테 보여주어야 할지 정말 몇 시간 동안 고민했어.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권희준의 신경이 곤두섰다. 한유라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서은아. 그녀는 평소 자신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가 무언가 말하며 몸을 기울이자 그녀 역시 다정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남자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모습까지 권희준의 동공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한유라는 그의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친구의 목소리였다.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봤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 네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나 네가 또다시 그런 일로 상처받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물론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아는 분을 만난 거겠지. 하지만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녀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행복해 보인 적 없잖아 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또다시 그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윤서의 배신이 떠올랐다. 그녀 역시 저런 천사 같은 얼굴로 그의 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밤새 그를 간호하던 서은아의 얼굴, 그날 아침 그를 감쌌던 평온함,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단 말인가 자신을 안심시킨 뒤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침묵이 긍정이라고 판단한 한유라는 그의 어깨에 위로하듯 손을 얹었다. 이준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 어쩌면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걸 수도 있어. 미안해. 괜한 걱정 끼쳤나 봐. 그녀의 위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권희주는 여전히 태블릿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낯선 남자를 향해 미소 짓는 서은아의 얼굴. 그 잔상이 그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돋아나려던 희미한 햇살 같던 감정의 싹은 한유라가 심어놓은 지독한 의심의 씨앗에 의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권희준의 냉정함은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은하를 향했다. 이전의 무관심이 두꺼운 빙벽이었다면 이제는 그 빙벽에서 떨어져 나온 날 선 얼음 조각들이 그녀의 일상 곳곳에 박혀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관찰자가 되었다. 의심과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배신의 증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가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면 그는 그놈을 생각하는군이라 단정했다. 그녀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면 밀회를 약속하는군이라 확신했다. 그의 모든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바깥일이 바빠서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참 한가해 보여. 혹은 그렇게 외출이 잦은 걸 보니 이 집이 꽤나 답답한 모양이지. 그녀는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 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 시각 서은아는 오직 권희준을 과거의 상처에서 구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 기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그의 낡은 사무실이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잉크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김 기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물었다. 사모님, 정말 이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5년 전 사건의 배후에는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이 얽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은아는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답했다. 알아요, 기자님. 하지만 그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윤서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김 기자는 그녀의 진심에 탄복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열게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였다.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권희준의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이 그를 위해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다. 만약 그의 돈을 쓴다면 이 모든 노력이 그저 돈으로 산 동정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며칠 후 서은아는 홀로 종로의 한 귀금속 전문 감정소를 찾았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유품이자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라며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감정사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목걸이를 만지는 손가락 끝에 어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감정색에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두둑한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목걸이의 가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정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 비서가 내민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은하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그는 결국 가장 모욕적이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를 믿지 못해 뒤를 캐는 것.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사모님께서는 최근 몇 주간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난주와 오늘 오전에 걸쳐 총 3차례 상당한 금액의 현금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박 비서의 담담한 보고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현금. 왜 갑자기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을까? 카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 남자를 만나는데 쓰는 돈인가? 아니면 그에게 무언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상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끝에는 언제나 시커먼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지난번 한유라가 보여주었던 사진을 떠올렸다. 서류 봉투를 건네봤던 그녀의 모습. 어쩌면 돈을 받고 무언가를 넘기는 거래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반대이거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자신을 향한 완벽한 기만이었다. 권희주는 보고서를 구겨 쥐었다. 종이가 그의 악력의 비명을 지르며 찢어졌다. 그는 서은하의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아파 누워있을 때 밤새 그를 간호하던 모습, 걱정스럽다며 건네던 따뜻한 차,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고 믿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미끼로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 5년 전 윤서가 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는 2번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날 밤 서은하는 현금 봉투를 김 기자에게 전달하고 늦게 귀가했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적막했다. 그녀가 거실에 불을 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권희준의 형체와 마주쳤다. 그는 어둠 속에 잠겨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갑고 습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 남자 또 만나고 오는 길인가. 서은하는 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녀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는 그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서은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다.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해.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만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불러왔는지 깨닫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다. 권희준의 서늘한 질문은 어둠 속에서 날아와 서은하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그림자는 분노의 형상을 하고 그녀를 압도했다. 공포에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권희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할 말 없나 하긴 무슨 변명을 하겠어. 모든 게 사실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신라같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끊어져 버린 남자의 절망이었다. 서은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를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원뿐이었다. 아니에요. 제발. 오해해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 절대 아니에요. 오해. 그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워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내가 뭘 오해하는데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낯선 놈을 만나고 다니는 거 내 돈도 아닌. 출처 모를 현금 다발을 만들어 바치는 거 아니면 그 순진한 얼굴로 감쪽같이 날 속여온 거. 도대체 뭘 오해한다는 거지? 서은아 씨, 그는 그녀를 당신이 아닌 서은아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그가 그녀와의 관계에 그어버린 선명하고 잔인한 선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무의미했다. 권희주는 그녀를 그대로 어둠 속에 버려두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서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분노보다. 그가 받은 상처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한유라는 권희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심었지만 아직 완전한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다 서은아가 눈물로 호소하거나 혹은 권희준의 마음이 약해지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마침 그녀가 심어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서은아가 5년 전 윤서 사건을 파고 있으며 곧 핵심 증인과 접촉하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한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사건은 그녀가 권희준 옆에 있기 위해 묻어버린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다급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역이용할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김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윤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마지막 증거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 오늘 밤 스카이라운지 호텔 15-7호에서만 만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 기자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흥분해서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거의 다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과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밤 스카이라운지 호텔 15-7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마지막 자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서은아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목걸이와 바꾼 돈의 마지막 일부를 챙기며 그녀는 이제 곧 권희준을 그 지독한 과거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서은아가 호텔로 향하는 그 시각, 한유라는 권희준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스카이라운지 호텔 15호에서 애인과 밀회 중이다. 그를 위해 당신 몰래 처분한 보석금의 마지막을 지불하고 있지.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메시지에는 방금 찍힌 듯한 서은아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사진은 권희준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방아쇠였다.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현금, 잦은 외출, 낯선 남자, 그리고 호텔.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은 끔찍한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 같은 얼굴로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다. 서은아는 약속된 750-7호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어리둥절하며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제보자가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이 길고 아픈 시간들이 끝나면 그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녀가 희망에 잠겨 있던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이 파괴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의 시선은 서은하를 지나 방 안을 훑었다. 한유라가 미리 손을 써둔 방 안은 연인이 밀회를 즐긴 흔적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 2잔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재킷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은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재미있었나? 서은하. 서은하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서오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저는 김 기자님 연락을 받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권희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고통과 분노로 터져나왔다. 김 기자, 그래. 그놈의 성이 김씨였나 보군. 변명은 집어치워 이 2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당신의 거짓말, 위선, 배신, 그 모든 걸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와인잔과 병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서은하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권희준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일말의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만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쇠사슬 같은 그의 소나기 힘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따라와.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런 더러운 곳이 아니야. 그의 말에는 앞으로 닥쳐올 형벌에 대한 차가운 예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호텔 방을 나섰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조작된 배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호텔에서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권희준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창밖에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속도에 뭉개져 긴 꼬리를 그리며 사라졌다. 서은하는 조수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칠게 운전하는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녀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은 그의 옆얼굴의 설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절망과 그녀를 향한 차가운 경멸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상처 입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렸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한 냉혹한 재판관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이 끔찍한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얼어붙은 옆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그 어떤 말도 그의 귀에 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들은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정성껏 가꾸었던 아름다운 꽃들은 싸늘한 공기 속에서 향기를 잃은 듯 보였다. 권희준은 그녀를 거실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 공허했다.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으로 있을 자격이 없어. 선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렇게 돈이 필요했나? 그 남자와 놀아나기 위한 유흥비가 좋아.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벌게 해주지. 당신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고 발 아래에 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그의 말들은 채찍이 되어 그녀의 존엄성을 후려쳤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자 그는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실망과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잔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이 집의 하녀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집안의 모든 사용인을 거실로 호출했다. 한밤중에 불려나온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권희주는 싸늘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선언했다. 모두 똑똑히 들어 오늘 이 시간부로 서은아 씨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고용인일 뿐이야. 아니, 당신들보다 더 아래지. 앞으로 그녀에게 이 집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키도록 해. 청소, 빨래,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뭐든.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대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내보내선 안 돼. 사용인들은 경악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권희주는 마지막으로 서은하를 향해 명령했다. 당장 당신 방에서 짐 빼. 네가 있을 곳은 저 아래 있는 작은 창고 방이야. 모두의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서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은 오히려 그녀를 초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텅 빈 눈으로 권희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체념과도 같은 고요한 수능은 오히려 권희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발악하며 소리치고 욕이라도 했다면 그는 마음껏 분노를 터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마치 순교자처럼 서은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제는 자신의 방이 아니게 된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수모 속에서도 그녀의 등은 기이할 정도로 곧았다. 다음 날 아침, 서은하는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가득한 지하의 작은 창고방에서 눈을 떴다. 얇은 매트리스 너머로 딱딱한 바닥에 냉기가 올라왔다. 지난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녀였다. 잠시 후 주방장이었던 아주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낡은 메이드복을 건넸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화장실 청소를 지시했다. 서은하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변기를 닦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자 지난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육체적인 고됨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오후가 되자 지옥의 문이 다시 열렸다. 한유라가 마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펜트하우스에 나타났다. 그녀는 권희준을 위로하러 왔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 서은하를 발견한 그녀는 놀란 척 입을 가렸다. 어머, 은하씨, 이게 무슨... 이준이가 정말 너무하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 대신 교묘한 조롱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은하의 바로 앞에서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튀며 서은하의 손등을 살짝 데웠다. 어머나, 미안해라. 내가 너무 놀라서 그만. 은하씨, 미안하지만 이것 좀 치워줄래요? 바닥이 더러워지면 이준이가 싫어할 텐데. 그 순간 서은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한 오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해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은 바로 눈앞에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한유라라는 것을. 서은아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걸레를 가져왔다. 그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과 커피를 닦아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래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다. 슬픔이 분노로, 절망이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과 자존심, 그리고 남편의 신뢰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 추락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용한 희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눈부신 감옥이 되었다. 그곳에는 3명의 죄수가 있었다. 한 명은 부당한 형벌을 묵묵히 견디는 죄수, 또 한 명은 스스로를 증오의 감옥에 가둔 채 괴로워하는 죄수,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거짓된 승리에 취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죄수였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기는커녕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 사람을 잔인하게 좀먹어 들어갔다. 권희준은 서은아를 철저히 유린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그녀를 가장 모욕적인 순간에 내몰았다. 중요한 손님들이 온 날이면 굳이 그녀를 불러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와인을 닦게 했고, 한유라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면서는 음식 맛이 왜 이 모양이지, 하녀가 되더니 음식 솜씨까지 형편없어졌군 이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질책했다. 그의 가혹한 말과 행동은 그녀의 살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심장을 향한 자해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고 울부짖고 자신을 원망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녀에 대한 배신감을 확신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은아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굴욕을 감내했다. 더러운 바닥을 닦으면서도, 차가운 물에 손이 퉁퉁 붓도록 빨래를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의 빛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권희준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잠이 들면 호텔방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의 얼굴이,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 아픈 자신을 밤새 간호하다 햇살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저건 영이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려는 계산된 행동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그녀 앞에서 흔들렸다. 서은에게 하루하루는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한유라의 교묘한 정신적 학대였다. 한유라는 매일같이 찾아와 권희준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면 악마로 돌변했다. 그녀는 서은아가 애지중지 가꾸던 난초 화분을 실수로 깨뜨리고는 어머, 이젠 이런 건 네가 치워야지 라며 비웃었고, 서은아의 어머니 유품이었던 작은 손수건을 발견하고는 이런 낡아빠진 건 버리는 게 어때? 라며 그녀의 면전에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유라의 악에는 오히려 서은아의 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관찰하고 기다리고 생각했다. 한유라의 거짓말에는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다. 그 작은 균열을 찾아내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는 싸움이 아니었다. 권희준을 거짓의 늪에서 구해내고 한유라의 진짜 얼굴을 만천에 드러내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창고방 바닥에 웅크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짚으며 방역의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균열의 첫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권희준의 생일이었다. 한유라는 성대한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며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들이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서은아가 부엌에서 조용히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접시가 들려 있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갓 끓여낸 미역국이었다. 생신 축하드려요, 회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식탁 위에 미역국을 내려놓았다. 권희준과 한유라는 순간 얼어붙었다. 권희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 전부였는데 한여로 전락한 그녀가 그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끓인 것이다. 미역국에서는 그가 어릴 적 좋아했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맛과 비슷한 깊은 맛의 향이 났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릴 뻔했다. 한유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과장되게 웃으며 권희준의 팔짱을 꼈다. 어머, 은하 씨도 참. 이준 씨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대 하지만 어쩌나. 우린 지금 최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약속이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네가 배고플 때 먹도록 해. 가자. 이준아, 늦겠다. 그녀는 그를 잡아 끌었다. 권희준은 마지못해 그녀에게 끌려가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식탁 위에 미역국을 돌아보았다. 서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희미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가 들어왔다.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는 최고급 요리가 펼쳐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미역국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한유라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지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며 웃었다. 이것 좀 봐.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정말 웃기지 않아.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말이야. 그 순간 권희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돈으로 사는 사랑. 그는 문득 호텔방에서 서은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그 남자와 놀아나기 위한 유흥비가 필요했나?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유라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호텔에서 서은아 씨가 남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했지. 한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지. 내가 보낸 사람이 똑똑히 봤대. 아주 두툼한 돈 봉투였다고 하더라. 정말이지.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권희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만약 서은아가 정말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났다면 왜 하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끓였을까? 돈으로 남자를 사는 여자가 보일 행동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유라의 태도. 그녀는 서은아를 비난하면서도 그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증거들.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나타난 사진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모든 것들에 아주 작은 의문 부호가 찍히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권희준의 내면에서는 지각 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은아를 모욕하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령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에는 이제 경멸 대신 혼란과 희미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역국 한 그릇이 불러온 거대한 파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여자가 보일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진심 어린 행동은 그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전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집안의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배신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심을 찾고 있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늘 혼자였다. 조용히 책을 읽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고 그가 어질러 놓은 서재를 말없이 정리했다. 그 어떤 영상에서도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웃는 모습이나 밀회를 계획하는 듯한 비밀스러운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여자의 모습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자신이 없을 때 한유라가 그녀를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실수를 가장해 그녀의 손에 물을 쏟고 비웃음 섞인 말투로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는 한유라의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무렵 그의 충직한 비서인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었다. 박 비서는 10년 가까이 권희준의 곁을 지킨 그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박 비서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를 말씀이 있습니다. 권희준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자 박 비서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근 한유라 실장님의 지시로 회사 자금 일부가 외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이 다소 불투명하여 내부 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해당 컨설팅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최종적으로 P&J 기획이라는 흥신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희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P&J 기획.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계속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박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회장님께 익명의 제보 사진과 문자가 도착했던 날, 바로 그 흥신소의 직원이 스카이라운지 호텔 주변에서 목격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한유라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흥신소를 고용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 끔찍한 모양으로 들어맞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비서, 아무도 모르게, 특히 한유라 실장은 눈치채지 못하게 해 P&J 기획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들이 한유라 실장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원본 파일까지 전부, 그리고 서은아 씨가 만났다는 그 남자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박 비서는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깊은 고통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권희준은 낮에는 냉정한 CEO의 가면을 쓰고 한유라를 대했지만 밤이 되면 박 비서와 함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박 비서가 첫 번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찾았습니다. 서은아 사모님께서 만나셨던 분은 김성진 씨, 20년 경력의 전직 언론인입니다. 퇴직 후에는 탐사 보도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며 특히 재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생활이 깨끗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으로 불륜이나 치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권희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아내의 애인이라고 단정했던 남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언론인이었다. 그가 상상했던 더러운 밀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내는 저런 사람을 비밀리에 만나야만 했을까? 왜 그에게 돈 봉투를 건넸을까?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로 그는 박 비서를 물리고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김성진이라는 남자의 프로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균열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그 균열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했고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있는 심연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박 비서가 해킹을 통해 빼내온 한유라와 P&J 기획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수많은 파일들 중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는 폴더명이 있었다. 그가 평생 잊으려 발버둥 쳤던 이름, 바로 윤서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홀린 듯이 그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권희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다. 윤서. 그 이름은 지난 5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망령의 이름이었다. 그는 숨을 참은 채 저주받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폴더를 클릭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한유라와 흥신소, P&J 기획이 주고받은 보고서들이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미친 듯이 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보고서, 타겟 서은하. 5년 전 윤서 사건 재조사 착수. 전직 언론인 김성진과 접촉 시작. 심장이 철컹. 하고 내려앉았다. 서은하가 윤서 사건을 왜... 두 번째 보고서, 타겟. 윤서가 권희준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 태양전자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는 정황 증거 확보. 당시 태양전자는 윤서의 가족을 빌미로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 역할을 강요했으나 윤서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사실을 권희준에게 털어놓을 계획이었음. 권희준의 호흡이 가빠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윤서는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세 번째 보고서, 그리고 한유라가 보낸 지시 메일. 서은하가 진실에 거의 근접함. 윤서가 권희준과 만나기로 약속한 전날.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는 증언 확보 직전. 지시사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은하가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게 막을 것 필요하다면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라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지독한 배신감. 그를 얼음 감옥에 가두었던 모든 상처가 전부 거짓이었다. 조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의 연출가는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 한유라였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옆에서 위로하는 척하며 사실은 그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던 유일한 사람. 서은하를 파멸시키기 위해 바로 그 상처를 이용했다. 소름 끼치는 배신감에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호텔 밀회 계획서, 조작된 증거 목록, 익명 문자 메시지 초안까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모든 계략의 설계도를 제 눈으로 확인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서은하, 단 한 사람으로 가득 찼다.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흔적,
그녀의 진실을 담고 있을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 문득 그가 그녀에게 내어준 차갑고 작은 지하 창고방이 떠올랐다. 그는 단숨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먼지 쌓인 방 한 구석. 낡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은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김 기자가 정리한 윤서 사건 조사 노트, 윤서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사본들, 그리고 낡은 표지에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홀린 듯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그가 아팠다. 열에 들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상하게 질투가 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상처가 너무 아파 보여서 내가 다 아팠다. 그의 과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아픔에서 그를 꺼내주고 싶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지도 모른다. 조사 비용이 필요하다. 엄마가 주신 목걸이를 팔아야 할 것 같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상자 맨 아래 그가 발견한 것은 작은 보석 감정서와 영수증이었다.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녀가 처음 시집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녀 어머니의 유품. 그녀는 그 소중한 것을 팔아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는 남자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썼던 것이다. 그가 유흥비라며 모욕했던 그 돈은 사실 그녀의 눈물과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였다.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그의 영혼을 덮쳤다. 그녀의 희생의 진실, 그리고 자신의 잔인함의 진실.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하며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는 절규가 그의 가슴을 찢고 터져 나왔다. 머릿속에 그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스쳐 지나갔다. 의심의 눈초리, 경멸의 말들, 한여로 전락시킨 그날 밤, 한유라의 커피를 묵묵히 닦던 그녀의 작은 등, 그리고 그의 생일날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던 미역국 한 그릇. 기억의 파편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감히 그녀에게 무슨 짓을. 그녀는 이 지옥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더 상처받을까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을 그는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지옥에 밀어 넣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의미가 없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집안이 떠나가라.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서은아, 은하씨 어디 있어 제발. 그의 처절한 외침에 놀란 집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은하씨는 서은하씨 어디 있나? 집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아니 은하 아가씨는 오늘 아침 일찍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너무 늦어버렸다. 권희주는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허공을 응시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의 죄와 절망을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그의 입술에서 힘없이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남자가 되어 홀로 남겨졌다. 권희준의 세계는
잿더미가 되었다. 서은아가 떠났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폐인처럼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머물렀던 차가운 창고방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희미한 채취를 맡으며 밤을 새웠고, 그녀의 낡은 일기장을 수백 번도 더 읽으며 자신의 죄를 곱씹었다. 모든 문장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의 끝에라도 숨어 있다면 기어이 찾아낼 기세였다. 하지만 그녀는 작정하고 사라진 듯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카드를 쓰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버렸으며 친정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절망은 깊어졌다. 그는 한유라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그녀에게 씌워진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울며 매달렸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있는 유령일 뿐이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그 모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박 비서가 마침내 그녀의 행방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강원도 끝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사모님께서 그곳의 작은 보육원에서 잠시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희준은 지체 없이 차를 몰았다. 서울에서 몇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그는 가는 내내 수천 번, 수만 번 그녀에게 할 말을 되뇌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머물렀다는 보육원을 찾았지만 이미 며칠 전 그곳을 떠났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려는 순간 보육원 원장이 그에게 말했다. 아마 버스터미널에 가보세요. 아침 일찍 더 먼 곳으로 가는 버스를 알아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미친 듯이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달려갔다. 낡고 허름한 터미널 한 구석,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운하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서울에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멍하니 곧 출발할 낡은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권희준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저 평온함을 깨뜨릴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그녀를 놓친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는 마침내 결심하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평온하던 얼굴에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놀람도 반가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이었다. 은하씨,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지만 차마 더 다가서지 못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몇 걸음 안 되는 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터미널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세상의 정점에 섰던 오만한 남자가
한 여인 앞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못했소. 모든 걸 알았어. 당신의 희생, 당신의 진심,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까지.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을 내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제발 내게 돌아와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칠게. 평생 당신 발밑에서 속죄하며 살게.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물이 그녀의 낡은 운동화 위로 떨어졌다. 서은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당신은 저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자신의 옷자락에서 떼어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제 사랑을 죽였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박혔다. 호텔방에서 당신이 제 눈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제 심장은 이미 멈췄어요. 사랑은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알았다고 한들,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지는 않아요. 그때 그녀가 타려던 버스가 부웅 하는 소리를 내며 출발 준비를 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버스 문으로 향했다. 권희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릎 꿇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은하 씨, 제발 가지마. 그의 절규가 터미널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버스 계단을 오르던 그녀가 잠시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슬픈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부디 행복하세요, 이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버스 안으로 사라졌다. 버스 문이 닫히고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멀어져 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태운 버스는 길모퉁이를 돌아 그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영원히 잃었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그의 성은 이제 그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그는 그 안에서 평생 동안 후회라는 이름의 메아리만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닷바람이 그의 뺨에 남은 뜨거운 눈물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